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객 윤태욱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우리는 상하이에 머물러 있죠. 상하이에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고 남쪽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하이의 고려공산당과 박헌영을 통해서 박헌영 일단 개인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어떤 커다란 대중적인 지식의 어떤 그런 분포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하이로 가겠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여러 군데를 들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와이탄을 우리가 한번 들렀었습니다. 와이탄에서 의열단 세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또 이쪽 와이탄에서 쭉 떨어진 아이런리 42호라는 곳에서 김학철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와이탄에 가면 항상 들르게 되죠. 난징루의 보행가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보행가. 밤에는 뭐 사람도 굉장히 많고 낮에도 많습니다. 외국 여행객이든 중국 여행객이 상해에 오든 전부 예외 없이 다 가보게 되는 곳이 난징루의 보행가입니다. 그 보행가 중간에서 난징루 보행가는 실제로 난징동역과 지하철 난징동역과 인민광장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 보행가가. 그 보행가 가운데서 약간 인민광장 쪽으로 조금 더 가면 그곳에 고려공산당을 창당했던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그 건물을 잠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서 요게 황포강이죠. 요게 황포강이고 요게 오송강입니다. 대개 여행객들이 가는 황포강 와이탄이라는 게 황포강의 강변인데 요 지금 사진에는 살짝 가렸죠. 요 자리가 와이탄입니다. 그 와이탄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난징로 보행가인데 이게 난징로 보행가의 사진입니다. 낮에 찍었는데 정말 사람 많죠?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밤에 굉장히 야경도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와이탄에서 이 황포강 구경하다가, 그다음에 쭉 걸어와서 난징동 지하철역을 이렇게 직선으로 건너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보행가입니다. 보행가로 약 600m 정도 가면 세기광장이라고 약간 이제 여기에는 약간 작은 공원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약간 그 대각선 방향으로의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에 그 건물입니다. 바로 그 건물에 현재 옷가게 패션 스토어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1층에는 입구, 2층부터는 찐지양지싱이라는 중국에서 꽤 유명한 자유여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알 수 있는 그런 체인 호텔입니다. 찐지양지싱이라는 그런 호텔인데 바로 그 건물입니다. 바로 그 건물. 이쪽은 인민광장역입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고 이 건물은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로 지금 상하이에서도 저거는 보호 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20세기 전반의 상하이를 라오 샹하이라고 하는데 라오 샹하이의 풍취가 묻어있는 제국주의 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당시의 어떤 느낌들을 품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밑에가 전부 패션 스타들이고 요 위에 보이나요? 진지앙저싱이라고 디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2층부터는 이제 객실입니다. 객실. 여기에서 묵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건 초저녁에 찍은 사진이고 여기 약간 더 밤에 찍은 사진이죠. 위로 이렇게 쭉 높은 첨탑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화려합니다. 이쪽이 이제 세기 광장이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그 20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말하면 해방전이라 그럽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이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하면 해방 이전에 그냥 우리가 연도로 보면 20세기 전반에 상하이에 가장 큰 4대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시공사입니다. 시엔시 공스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1917년에 백화점과 호텔을 개업했었습니다. 개업했고, 이곳에서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때의 이 위원장이 이동휘가 이제 선출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박헌영도 여기 같이 있었습니다. 난징로 보행가를 걸으면서 이 건물을 찾으면 이 입구에 진지항지싱이라는 호텔 입구 안쪽하고 그 바로 바깥쪽에 보면 보호문물 표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1920년대 초반 이 사회주의로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새로 고려공산당을 만들고 했을 때 그때 창당대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상하이의 한복판이죠. 자, 이때 박헌영은 1920년 11월에 상해에 왔습니다. 1920년에 왔는데 1900년생이니까 만 20살 되던 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나라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국권을 침탈당하는 상황이 되고 3.1운동이 터지고 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독립운동으로 나왔는데 그때 박헌영도 20살이 나이에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살은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냐고 묻기 전에 기성세대들이 대한민국의 20살에게 어떤 것을 허용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살에 상하이에 왔습니다. 1921년에 고려공산당 상하에 고려공산 청년회를 창설했습니다. 대개 이제 고려공산당 이런 정치체를 만들면 거기에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몸도 쓸 수 있고 좀 더 열정적으로 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공청, 고려공산 청년회의 중앙총국 책임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본인도 청년이었고 그 청년 조직의 책임자였던 거죠. 그랬습니다. 박헌영이 이제 이후에 이제 고려 공청을 중심을 상하이에서 이제 국내로 옮겨가려고 입국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입국하자마자 2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옥살이하고 나왔다가 그다음에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이후에 그다음에 검거, 투옥, 병보석, 추록, 국외로 탈출했다가 다시 조선 이 공산당을 다시 재건했다가 또 검거되고 결국은 1940년대에는 완전히 잠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패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잡히지 않고 있었던 그 지하에 남아있던 동지들하고 연락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때까지도 연락하면서 그렇게 잠행을 하고 있었죠. 박헌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박헌영 자체가 주제는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조선 최고의 고문 강자라는 얘기도 이제 박헌영에게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박헌영 평전에 있는 박헌영 사진인데 고문 강자라는 거는 잡혀서 고문을 당했어도 동지를 팔아넘기지 않았다. 불지 않았다. 결국은 저 고문 강자 소리는 본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고, 거의 본인이 실제로 거의 정신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거의 자기가, 싼똥을 이렇게 먹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병보석으로 풀어줬는데, 그때 몇 개월 병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인 주세죽과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나라 밖으로 탈출을 해서 소련으로 건너갔죠. 박헌영과 관련해서는 박헌영 평전이나 이런 것을 또 읽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빠지지 않아야 될 건 박헌영의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사진이고 아기도 있고 그런데 정말 당시에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미인이었고 단지 미인이 아니고 지식인이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여성 운동가였습니다. 이쪽에 이제 박헌영 평전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석춘이라는 작가가
코레예바이의 눈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그 주세죽의 이야기를 전부 이렇게 그 실록 소설 스타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들의 실제 살던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아주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고 그 이후에 어떤 불행들이 또 이어졌는지도 정말 눈물나게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만화입니다. 만화. 근데 제가 뭐 만화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 만화에 보면 밑에 박헌영의 아들 조계정 대종사 원경 스님이 평생 모아온 자료를 토대로 아버지께 보내는 진원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스님 출가해서 스님이 됐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독립운동가를 하는 것 그런 존재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습니다. 1920년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임시정부는 1922년, 23년 이후에는 뭐,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서 뭐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1932년,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서 홍구공원 의거를, 정말 그렇게 성공시키기 전까지는 뭐, 그냥 형편무인지경인 상태였습니다. 그건 상해에서의 일이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대대적으로 한쪽에서는 문화정책을 폈지만 유화정책이죠. 한쪽에서는 대대적으로 탄압을 했었고 그래서 항일운동이라는 게 뭐 거의 다 가라앉고 막 그랬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60만세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시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생존, 그러니까 생활과 관련된 밥그릇과 관련된 것을 모티브로 한 어떤 그런 계급 운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항일이었기 때문에 민족 운동이기도 한 이런 것들이 계속 번져가는데 이때 이런 그 국내에서의 어떤 항일 운동이나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거는 사회주의, 민족주의로 나누면 사회주의 진영이 전부 다 한 겁니다. 민족주의 진영은 사실은 별로 흔적은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5대5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사회주의 진영의 인사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민족주의라는 것보다는 이 러시아 혁명이 이 식민지 청년들에게는 그게 세계의 희망이었고 미래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경도돼서 그쪽이 이 사회주의 진영이 메인을 이루고 다수를 이룬 거는 뭐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